이번에는 특별 연설을 해주신 마틴 펠티스타인 교수님을 모시고 향후 세계 경제 변화 양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대담은 401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401 위원장님 무대 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션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I enjoyed very much listening to 연설 내용을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가 확실하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또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연설 내용이 말이죠. 모든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So, I'd rather ask him to talk about 그래서 what he did not say. 아직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청중분들은 달러의 가치나 달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축 통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의 역할, 그리고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은 많은 그 무역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될 것 같고요. 적자라고 하는 것이 약 4에서 5% GDP 대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비교를 봤을 때 유럽은 이 무역 적자가 유로가 떨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의 이런 평가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요. 그리고 그 재정 위기가 있을 거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로화가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달러 대비라는 많은 관측도 있고요. 달러의 그런 그 환율을 엔화나 또는 캐나다 달러와 같은 다른 통화에 비교해 보자면 두 개의 큰 시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러와 유로 시장 이렇게 두 개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유로로 투자하기를 꺼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이 유럽에 닥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러에서 유로로 많이 바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위기 이후로는 이런 상황이 좀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많이 오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의 전망 해보자면 다시 점차로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로 대비 말입니다. 달러의 역할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는데요. 기축 통화라고 말씀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유 통화라고 말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은 이 통화가 투자 통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외환 보유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어떤 펀드로 인해서 보충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로 제가 한국 들었는데요. 다른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도 마찬가지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수입과 수출의 그런 그 갭을 조정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러는 그래서 앞으로 볼 때 굉장히 유동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성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그 보유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대만, 또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약 2조 정도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무역에 있어서 투자 가치를 보는 것으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게 됐을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각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에 앞으로 계속해서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의 역할이 좀 그렇게 된다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유로,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좀 덜하겠지만 아마 이제 투자 통화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보유 통화로서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달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맞는 변수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달러 역할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좀 알고 싶은 내용이에요. 미국의 경제가 좀 마이너스 성장하게 될 것이다, WDP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경제 둔화가 되는 것입니까? 경제 둔화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 몇 4분기는 계속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3분기 연속 만약에 경기 둔화가 된다면 더블 딥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속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많은 그 예상을 보자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 가지 이 지적은 맞습니다. 2.5% 정도의 성장률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은 그럴 것 같고요. 2.5%가 가장 높은, 가장 적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높을, 또 그보다 낮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이 말할 때 2.5%보다 낮은 그 성장률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점치고 싶습니다. 투자자가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 기업을 하게 된다, 경영한다면 미국 경제의 미래 또는 유럽의 경제가 리스크에 관련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염두에 될 변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로 G20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G20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겁니까? 저는 미국의 정책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20과는 좀 거리가 멀게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공리 씨가 제 친구로서 굉장히 G20 성공적인 개최를 저 노력은 하고 있지만요. G8도 봤고요. G7이나 G55 이런 거 다 봤는데요. 많은 상황을 봤었을 때 미국의 정책에 사실 많은 변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G20이나 G8 이런 회담을 열어도 미국 정책 기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게 과거에 살아왔습니다. 물론 G20의 성공 개최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낮게 제가 지금 성장률을 점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리만 브라더스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을 했었을 때 제2의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 또는 뭐 주가 또는 거래액 이런 것 다 봤을 때 다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위기 첫째 초기 국면에서는 1930년대와 거의 비슷한 그 측면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불황의 그 폭은 훨씬 더 크고요.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대공황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도 아니었고 그 불황의 골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의 차이점은 바로 모든 전 지구적인 그 정책 기반가들이 함께 모여서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G20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did not think about the whole external 모든 그 대외적인 요인이 the expansion policy.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상황과 상황이 계속해서 암울해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G20은 그룹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바로 서로 함께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는 제2단계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각 국가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하나 모아서 그 G20 국가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2단계의 공통적인 의제를 내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IMF에서는요, 정책에서 바로 그룹으로 모여서 각각의 그 국가보다는 그룹으로 모여서 정책을 만들어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G20의 의장국으로서 국가 수준에서 다시 G20에서 만들었던 것을 국가 수준에서 다시 정책화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G20 국가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그 정책 입안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가 난다면 제가 볼 때면 정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1930년대에 정책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하게 된다면요, 1930년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요, 런던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보시면요, 이런 경기 부양책을 하기로 한 결정이 런던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인 그런 정책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그 여파는 좀 아주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상황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죠. 또 유럽 상황 또는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동의를 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국은 정책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G20이나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G20은 그룹으로서요, 가장 최상으로 소위 말하는 더블 D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금 막아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G20의 이런 노력은 각 국가의 노력을 하나로 조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경제가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 내가 소비자라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 있어서는 G20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뭐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의지로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에서는요, 지금 동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20의 지도, 그러니까 20개 국회 지도자들이 일단 본국으로 가서는 한 개 정책, 보호주의 정책을 실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개 국가 중 10개 국가가 지금 현재 보호주의 정책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워싱턴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WTO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보호주의 정책이 지금 현재 무역 시스템을 유발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국내 정치 상황에 의해서 많은 그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주의 정책으로 선호해야 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자면 우리가 압력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보호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한다면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제안을 했을 때 G20에 그 약속했던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자라고 했는데요. So this is the kind of thing, to have this group and work together. 그룹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 And you remember the leaders 또 기억하시겠지만 1939년에 런던에 모여서 바로 환율의 안정성에 대한 그 합의를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발생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박사님의 로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변수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무역에 대한 주제에 있어서는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대담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이제 상원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11월에 오기 전에 말입니다. G20 정상회담을 맞이해서 이 시점에서 굉장히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요, 아직도 FTA에 대해서 뭐 자동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의 그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충분히 많고요. 그래서 FTA가 아마 상원에서 통과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이, 내가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11월에 오기 전까지 FTA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마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그 같은 언급을 하실 때요, 그 같은 성명을 발표하실 때요. 저는요,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의지도 천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매우 강하게 정치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었죠. 그래서 무역부 장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라고 지시를 했었고, 올해 11월 G20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G20에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교수님의 그 철학을 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궤적을 살펴보게 되면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어떤 그 정보 시책이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로 성장 중심주의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성장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장을 더 하자라는 것은요, 사실 그 경기 부양책을 얘기할 때 있어서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클리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을 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텍스를 감면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어떤 예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자본소득이라던가 배당금이라던가 아니면 각 개인의 고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 같은 성장 프로그램 자체에 전부 다 포함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요, 다시 한번 그 수출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요, FTA뿐만 아니라 물론 한국과 이제 다른 기타 국가들과 진행하고 있는 FTA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보게 되면 제가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무역 장벽을 네, 군사 분야 관련된 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국 국회에 가서는 이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환율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지 말고 그 모든 그 장벽을 철폐해라라는 얘기도 들렸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같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사실 그것은 상징적인 효과일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론 어떤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컴퓨터를 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지만 그 컴퓨터를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어떤 그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이 그 같은 컴퓨터를 수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은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중국 보고 컴퓨터를 수출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그 대안을 찾는다던가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저희가 최근에 발표했었던 토론토 성명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반응은 어떻게 나왔었나요? 예, 물론 G20은 아직까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것은요, 그 토론토 성명은요, 기존에 이미 쓰여졌던 그 성명과는 약간의 성격이 달라서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더 포함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G20가 맨 처음에 G20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장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정책에 대한 비난도 많죠.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긴축 정책을 굉장히 심하게 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나 이 같은 그런 긴축 정책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긴축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하면은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일한 어떤 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은요, 당연히 재정 감축 정책, 재정 적자 감축 정책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재정 긴축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실질적으로 어떤 성장의 둔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그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비난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성장도 빨리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재정 적자, 그러니까 국가 부채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를 채택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긴축 재정 정책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는 없는 법이죠. 여러분들께서 마틴
펠트스타인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굉장히 유용한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석학에 그 대답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